갈증이 날 때 시원한 오이 하나 드시면 갈증이 싹 사라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런 오이가 건강에도 좋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이를 잘만 먹으면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아주 좋다는 사실 혹시 모르셨죠? 이런 오이도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이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우리 식탁에 반찬으로 많이 올라오는 오이지만 함께 드시면 오히려 해가 되거나 영양 성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당근입니다. 당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 놀라셨나요? 오이와 당근은 김밥에 항상 같이 넣기도 하고 다른 반찬에 같이 조리할 때도 많은데요. 하지만 오이와 당근을 함께 드시면 좋은 영양소를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이의 95%는 수분이고 나머지 5%에는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 무기질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오이 한 개에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C의 양은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로 많은 양이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막아주고 피로 회복과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는 성분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콜라겐의 생성을 돕고 피부를 맑게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도 있는데요.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그것은 바로 오이 껍질에 있는 엽록소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 속의 비타민 C를 당근과 함께 드시면 하나도 몸에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비타민 C를 파괴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따로 먹는 것이 최선이지만 오이와 당근을 꼭 함께 드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당근을 약한 열에 살짝 볶아주시거나 레몬즙을 조금 뿌려서 드시면 되는데요. 당근의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열과 산성에 약하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오이의 비타민은 껍질 부분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껍질까지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이와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은 바로 바나나예요. 수분이 많은 대신 칼로리가 낮은 오이,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로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바나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요즘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는데 당근과 마찬가지로 바나나는 오이와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이에는 심장과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소금, 나트륨을 드시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 건강에 나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의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리고 이미 섭취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죠.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칼륨이라는 성분인데요. 오이에는 다양한 영양소뿐 아니라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이의 풍부한 칼륨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나트륨뿐만 아니라 노폐물까지 원활하게 잘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오이만 잘 드셔도 고혈압,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바나나에도 칼륨의 함량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칼륨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과하게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 칼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근육과 신경이 과하게 이완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과 손발이 저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부정맥과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오이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기보다는 2~3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거나 다른 식사 시간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이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는 바로 오이를 장아찌로 드실 때인데요. 장아찌를 만들어 보신 분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죠. 소금을 아예 안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음식에는 소금이 여기저기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위암인데요. 그리고 소금이 바로 위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요.
소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 혈관에 수분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혈관이 팽창하게 되며 혈압이 높아지고 심해지면 심장에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식사를 하실 때 이런 문제를 기억하셔서 웬만하면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조리법은 바꿔주시고 오이를 드실 때도 소금에 절이지 않고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반면에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들도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사과입니다. 오이는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타민 K는 혈관과 뼈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비타민 K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데요. 골다공증 환자는 비타민 K 수치가 낮았고 3개월 동안 1mg의 비타민 K를 주입하자 소변을 통해 손실되는 칼슘의 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뼈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에게도 비타민 K를 처방하고 있답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더불어 비타민 K는 지혈을 해주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주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여 혈관 내 노폐물을 배출시켜 동맥경화도 방지해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오이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비타민 K가 사과에 함유된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과 만나 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혈당이 낮아지고 혈관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각종 혈관 질환과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이는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주 동안 오이 300g 정도를 섭취하도록 했을 때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실 때 당뇨에 좋은 음식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땅콩 버터를 말씀드리면 보통 빵에 발라먹는 달달한 잼 같은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땅콩에는 불포화지방산과 식이섬유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땅콩 버터의 불포화지방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땅콩 버터와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당 상승을 더욱 억제해주고 장 속 노폐물도 배출시켜주는데 도움을 주어서 좋은 장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시중에 판매되는 땅콩 버터에는 설탕과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땅콩 100%로 만든 땅콩 버터를 드셔야 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다른 음식은 바로 배가 있습니다. 햇빛에 피부가 걸리면 오이를 얇게 썰어서 오이팩을 하시잖아요.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오이에는 부종을 가라앉히거나 화상을 치료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점도 있지만 과하게 많이 먹을 경우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차가운 기운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주게 되면 소화를 방해해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배와 함께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배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천연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소화를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 펙틴을 함유하고 있어 위장의 점막을 보호하고 위장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이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요즘 오이에 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이 알려졌는데요. 이 피세틴은 뇌를 건강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세틴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능도 있습니다. 오이에는 쿠커비타신이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오이의 꼭지 부분에 특히 많이 함유되어 있고 쓴맛을 내기 때문에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성분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과 성장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간에 쌓이는 독성을 해독하는 효과가 강력해 간암과 전립선암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산도가 높을 때 독소가 생기고 혈관 내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요. 오이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오이는 우리 몸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 내 염증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오이의 알칼리성을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식초인데요. 식초는 오이의 비타민C가 우리 몸에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산성화된 혈관을 중화시켜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오이의 찬 성질은 식초와 함께 드시면 식초의 따뜻한 성질이 그 균형을 맞춰주어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초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내장 지방을 분해해 배출하여 그 다이어트 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이는 그 낮은 칼로리와 높은 소분 함량으로 인해서 오이를 먹었을 때 그 얻은 칼로리보다 소화시키는 데 더 많은 칼로리가 소모되어서 이런 이유로 오이는 마이너스 칼로리 식품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바다의 불로초, 해조류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김. 이런 몸에 좋은 김도 잘못 알고 먹으면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제대로 알고 드실 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보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식탁 위에 빼놓을 수 없는 반찬, 김의 효능 5가지와 김을 드실 때 주의해야 될 분들, 그리고 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음식과 김을 굽는 방법, 그리고 김을 고르는 방법까지 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입맛도 없고 마땅한 반찬도 없을 때 김 하나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해치울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밥 반찬으로 최고지만 요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열광을 하며 우리나라 음식에도 관심이 참 많은데요. 최근에는 특히 바로 이 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냉동김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면서 김에 대한 인기도 높아져 과자처럼 간식으로 김을 많이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김의 첫 번째 효능이 바로 뇌를 건강하게 해서 치매를 예방하는 데 좋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뇌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비타민들이 뇌세포의 건강을 유지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는 데 도움을 주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를 계속해서 활성화시켜 줍니다. 또한 미네랄 성분들이 풍부하여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에는 포피란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포피란은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떨어뜨려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내의 혈전 생성을 막아주고 동맥경화도 예방하여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뇌에도 혈류를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또 김에 함유되어 있는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알긴산도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국립부경대학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긴산은 혈관 내의 중금속과 노폐물을 흡착하여 제거하고 혈액 속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억제하여 피를 맑게 하고 성인병 예방에 놀라운 기능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의 효능으로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노폐물을 빨리빨리 배출할 수 있게 되어 머리도 맑아지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런 김과 계란을 함께 드시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요. 계란에는 비타민 B12와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들이 뇌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콜린은 뇌의 신경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성분인데 아세틸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로 뇌세포 사이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바로 이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기억력, 학습 능력, 그리고 인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김은 계란에 부족한 비타민 C를 보충해주고 계란은 김에 부족한 비타민 D를 보충해줘 서로가 정말 잘 어울리는 식품이 되는 것이죠. 계란과 김이 만나면 정말 뇌 기능에 필요한 보약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김의 두 번째 효능은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김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은 소고기보다 훨씬 더 많은데요. 소고기가 단백질이 풍부하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소고기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20g이고요. 김 100g당 단백질의 함량은 약 30g입니다. 소고기보다 김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마른 김 5장에는 계란 1개에 함유된 단백질의 양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에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이잖아요. 이 둘을 함께 먹을 때 더욱 흡수가 잘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김과 계란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김 계란말이는 많이들 해 드시잖아요. 반찬으로 먹기 편하고 맛도 좋아 많이 드시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 계란, 김전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김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시고요. 한쪽에 놓아줍니다. 적당한 용기에 계란을 깨주시고요. 소금 한 꼬집으로 약간 간을 해줍니다. 다음에 계란을 풀어줍니다. 이제 김을 2장씩 포개어 계란물을 앞뒤로 잘 묻혀준 다음 기름을 두른 팬에 붙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이렇게 김과 계란을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밥상 위에 보약이 된답니다. 세 번째 김의 효는 항산화 작용입니다. 몸 안에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되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시킬 뿐만 아니라 암세포로 변이시켜 암을 발생시키기도 하는데요. 김에는 이런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은 당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당근보다 김에 이 베타카로틴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근 100g에는 5516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무려 22,50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당근보다 4배 정도 많은 베타카로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놀랍지 않나요? 오늘 놀랄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A로 전환이 됩니다. 비타민 A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생각하고 계신 건 맞습니다. 바로 이 눈이죠. 비타민 A는 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단백질이 비타민 A와 만나면 로놉신이라는 성분이 생성되는데요. 로놉신이 시력을 보호하고 야맹증을 예방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당근이 눈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당근보다도 김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김의 효능은 바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김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칼슘 하면 떠오르는 식품이 있죠. 바로 우유인데요. 우유 100g에는 칼슘이 110mg이 함유되어 있고 김 100g에는 칼슘이 490mg이나 함유되어 있습니다. 김에는 우유보다 무려 4배나 많은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특히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발병률이 높아 힘든 경우가 많으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골밀도가 낮아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고 계신 분들 중에 골다공증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부족한 영양소가 바로 칼슘이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칼슘이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점점 골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발병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김에 함유된 칼슘은 특히 우리 몸에 흡수가 잘 되어 정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우유보다 4배나 많은 칼슘을 가지고 있는 김을 평소에 충분히 드신다면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드실 때도 먹는 방법을 알고 드시는 게 좋겠죠. 김의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김을 구울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보통 기름을 김에 바르고 불에 김을 구워 드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른 김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채 달궈진 팬에 앞뒤로 5초씩 살짝 구워준 다음에 들기름을 발라 드시면 됩니다. 김에 열을 가하게 되면 김에 함유된 영양소들이 체내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들기름을 굽기 전에 바르지 않고 구운 후에 바르는 이유는 들기름이 열에 약해서 들기름을 바른 채 굽게 되면 들기름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을 가하지 않은 들기름을 바르면 들기름의 불포화 지방산이 또 혈관을 깨끗하게 해줘서 더욱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5번째 김의 효능은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비타민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에 바로 이 비타민 B12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당뇨를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2017년 한국식품과학회지에 실려있는 연구에서 당뇨 환자들이 김을 섭취하면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김에 함유된 비타민
B12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가 결핍되기 쉬운데요. 그 이유로는 비타민 B12는 고기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당뇨 환자의 식단은 채식인 경우가 많아서 비타민 B12를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뇨 환자에게 처방되는 메트포르민 계열의 성분들의 약물이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해 비타민 B12가 결핍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당뇨 환자들은 고혈당으로 인해 신경이 많이 손상이 되는데요. 이 때문에 손발 끝이 저리거나 통증이 오는 신경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비타민 B12가 해주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당뇨 환자는 비타민 B12의 섭취를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이 좋지만 말씀드린 대로 육류 식단은 또 당뇨 환자의 식단에 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 B12가 풍부한 김을 섭취하시는 것이 당뇨 환자에게 정말 좋은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비타민 B12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4 마이크로그램인데요. 이는 자르지 않은 김 한 장만 섭취해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양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꼭 식사할 때 김을 챙겨 드셔야겠죠. 다만 시중에 판매되는 조미김은 기름에 구워지고 그 기름이 산패될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알려드린 대로 마른 김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달궈진 팬에 살짝 구워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많이 드시고 계신데 잘못 드시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별히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을 섭취하는 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내분비 기관 중 하나인데요. 갑상선은 목 부분 기관지 아래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내분비 기관입니다. 중요한 여러 기능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대사율을 조절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갑상선에서 T3, T4 호르몬을 분비하여 우리 몸의 에너지 소비와 체온 조절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은 신경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이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아 수치가 너무 높거나 낮게 되면 우울증, 불안 증세, 기억력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갑상선 호르몬 중에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요. 김에 이 요오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요오드가 부족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탈모가 생길 수 있으며 만성 피로 때문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가 부족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요오드, 김에 풍부하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바로 예외가 있습니다.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은 김 섭취에 주의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갑상선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 분들이 김을 많이 드시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건강하신 분들은 김을 많이 드셔도 호르몬 조절이 되어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에 문제가 있어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요오드의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체내에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염증을 일으키고 갑상선염을 유발하여 심해지면 갑상선 암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식단에는 이미 요오드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김을 조금만 드셔도 요오드의 수치가 금방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김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요오드가 풍부한 해조류와 같은 음식을 아예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량 섭취만을 주의하시고 적당량은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김을 드실 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늘과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강력한 항암식품이 마늘이잖아요. 마늘에는 셀레늄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셀레늄은 다량의 요오드로 인해 발생되는 활성산소로부터 갑상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의 생산을 도와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드시면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김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바로 이 마늘과 함께 드시면 이 효능이 배가 되어서 혈관에 혈전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혈관 건강에 최고인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김 아무거나 드시지 마시고요.
좋은 김 고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좋은 김은 검붉은 색을 띠며 살짝 반짝이는 윤기가 있고 냄새 없이 담백한 맛이 납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녹색빛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물에 불렸을 때는 잘 녹고 김을 담궜던 물이 맑을수록 좋은 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고 계신 양배추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양배추는 특히 위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양배추를 이용한 위장약이 만들어지는 만큼 위장에 좋은 영양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양배추에는 위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몸에 좋은 효능이 있는 풍부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배추도 오히려 잘못 드시면 건강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먼저 양배추의 부작용과 양배추의 효능 3가지, 그리고 양배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먹는 방법까지 양배추에 대한 모든 거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 비타민 U, 식이섬유 등 정말 많은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들어봤는데 비타민 U는 뭘까요? 사실 비타민 U는 비타민이 아닙니다. 비타민 U는 S-메틸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인데요. 궤양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비타민 U로 불립니다. U는 궤양, 얼서의 첫 글자를 가져와 비타민 U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양배추의 첫 번째 효능이 위장을 튼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식도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능이 있습니다. 위식도에 염증이 있어 빨갛게 헐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공복에 명치 끝, 배의 윗부분, 명치가 있는 부분이 쓰리고 아픈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통증의 원인이 염증 때문인데요. 이 염증을 비타민 U, S-메틸메티오닌이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비타민 U는 위점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프로스타그란딘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위산으로부터 위벽을 보호하고 위염과 위궤양을 억제하며 위암이 발생하는 것까지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U는 간의 해독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促진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간세포의 손상을 예방하여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 비타민 U는 십자화과 채소에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십자화과 채소에는 양배추, 브로콜리, 배추, 무 등이 포함됩니다. 100g당 S-메틸메티오닌 함량을 살펴보면 배추에 39mg, 무에는 11mg, 브로콜리에는 18mg, 양배추에는 무려 46mg으로 십자화과 채소 중에서 가장 많은 함량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부위에 따라서도 비타민 U의 함량이 달라집니다. 푸른색의 겉잎, 하얀 속잎, 그리고 심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00g당 겉잎에는 26.1mg, 속잎에는 46.4mg, 심지에는 30.6mg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겉잎보다 속잎에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과일은 껍질을 꼭 함께 드시라고 했는데요. 양배추는 반드시 겉잎을 먹어야 할 필요는 없겠죠. 양배추의 두 번째 효능은 항암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항암작용이 뛰어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성분은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에 의해 설포라판과 인돌3카비놀이라는 성분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인돌3카비놀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에스트로겐 대사에 영향을 미쳐 호르몬 균형을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여성의 호르몬 관련 건강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 자궁경부암 발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미국 미시건 주립대 연구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배추를 일주일에 3회 이상 섭취한 여성들이 일주일에 1회만 섭취한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생률이 72% 낮은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는 백혈구와 면역 단백질인 사이토카인의 조율 능력이 뛰어나 특히 방광암, 유방암, 간암 등의 강력한 항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의 세 번째 효능은 정말 중요한 효능인데요. 바로 몸의 진액을 보충해주는 효능입니다. 몸의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몸에 좋은 약을 드셔도 효과를 못 볼 수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몸의 진액이라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혈액, 림프액, 조직액, 음식물 섭취 시 흡수되는 영양물질, 몸 안에
조직에서 분비되는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 몸 안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체액이 바로 진액입니다. 몸 안의 모든 수분 같은 것들은 전부 진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액이 몸에 부족하면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손발이 차거나 저린 경우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혈액순환의 문제가 바로 혈액 속의 진액이 부족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혈액 속의 진액, 수분이 충분해야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기관지에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건조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먼지 같은 작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자극을 강하게 느껴 기침이 나고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거나 쉰 목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위장의 조직들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위축성 위염이 나타나고, 심장에 진액이 부족하면 심장에 열이 오르고 심장 박동이 빨라져 가슴이 두근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계속되면 공황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점점 뻣뻣해지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도 많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목, 어깨 등의 근육이 뭉쳐 통증이 나타나는 이유도 몸 안의 진액,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수분이 부족해져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면 물을 마시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물론 물을 마시면 몸에 수분이 보충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마신 물이 몸속 구석구석 스며들게 하여 몸에 진액을 보충해 주려면 물만 마셔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몸속에 잡아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양배추인 것이죠. 한의학에서는 몸의 진액 보충을 위해 양배추를 처방하기도 하는데요. 양배추는 몸의 진액을 채우고 뇌를 보호하는 뇌수와 뼛속에 골수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양배추도 잘못 드시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양배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 4가지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입니다. 양배추에 함유된 특정 당분이 가스를 형성하게 되는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장이 팽창하고 복부팽만이 일어나며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위축성 위염, 장상 피화생이 있는 분들입니다. 위장 점막이 위축되어 있고 변성이 심한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은 양배추가 몸에 잘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면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공복 속쓰림에는 양배추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식후에 속쓰림이 있는 분들이라면 위장 점막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 양배추를 적당히 드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드실 때 절대 생으로 드시지 마시고 살짝 쪄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양을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한 번에 드실 때 150g 정도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갑상선의 기능을 방해하게 됩니다.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갑상선의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이트로젠에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이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쪄서 드시라는 것입니다. 다만 갑상선에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이라면 양배추를 생으로 조금씩 드시기 바랍니다. 양배추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인데요. 양배추에 열을 가하게 되면 이 성분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양배추를 생으로 드셔서 양배추의 좋은 효능을 통해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고혈압이나 뇌경색 등의 문제로 혈전용해제나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양배추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K는 지혈작용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혈작용이 뭘까요? 혈액을 빨리 굳게 하는 거죠. 그런데 혈액을 묽게 만드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양배추를 드시게 되면 비타민 K와 충돌하게 되어 복용하는 약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양배추를 드실 때는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바로 양배추를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U, 비타민 C 같은 좋은 성분들이 열에 약하여 조리 과정에서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배추는 생으로 드시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바로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생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됩니다. 이때 양배추만 갈아서 드시면 맛이 없어 마시기 힘드시잖아요.
양배추와 함께 갈아 드시면 맛도 좋아지고 보약이 되는 음식 알려드릴게요. 바로 사과와 당근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갈아서 드시면 정말 좋은 장수식품이 되는데요. 당근은 혈액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눈 건강을 좋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과는 피로를 회복시키고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천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세 가지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정말 좋은데요. 장 운동을 촉진하여 변을 묽게 하여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변비에 정말 직효약이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함께 드시면 이런 효능들이 극대화가 되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생으로 드시라니까 혹시 농약이 걱정되시지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정말 양배추가 농약 범벅인지 재배 과정을 보며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양배추를 키울 때 농약을 많이 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4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약 모종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농약을 많이 치게 됩니다. 60일 정도 된 양배추는 조금 더 커지게 되겠죠. 이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양배추의 모양은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이 자라야 합니다. 100일 정도 재배된 양배추는 생각보다 많이 크게 되는데요. 양배추의 모양은 보통 동그라니 공처럼 생겼는데 100일 정도 된 것은 다른 채소같이 생겼습니다. 120일 정도 되면 엄청나게 커지게 되겠죠. 120일 정도 된 양배추의 가운데 모양을 보면 동그랗게 생겼는데요. 그것을 결구라고 합니다.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결구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먹는 양배추예요. 그 결구를 양배추의 잎이 겹겹이 싸고 있는데요. 농약을 아무리 쳐도 우리가 먹는 양배추에는 농약이 닿질 않아요. 농약뿐 아니라 다른 이물질도 많이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양배추에 농약을 많이 쓰는 것은 맞지만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제거하고 결구만 유통되기 때문에 양배추에 농약은 거의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구가 생길 때쯤이면 벌레가 거의 없기 때문에 농약도 더 이상 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구가 생기고 20일 정도 더 키우면 우리가 먹는 양배추의 크기가 되는데요. 이때 양배추를 수확하여 겉에 농약이 묻은 잎은 다 잘라내고 깨끗한 결구만 유통되는 것이죠. 이제 안심하고 양배추 드셔도 되겠죠? 혹시나 걱정이 되신다면 농약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양배추를 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씻으면 농약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드셔도 됩니다. 식탁 위의 보약인 토마토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영양소 폭탄인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을 비롯해 각종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 면역력 강화, 성인병 예방, 항암 효과, 항노화 등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채소로 알려지면서 토마토의 효능에 관심도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주의할 점, 그리고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토마토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알려드릴게요. 철분과 비타민이 많아 요즘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채소가 시금치인데요. 시금치는 토마토와 상극으로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속 철분을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먹으면 좋다고 해서 빈혈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이 함께 많이 드실 텐데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시금치 속에 옥살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옥살산이 혈액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작고 뾰족한 결정 모양으로 체내에 쌓여 결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통과 근육 경련뿐만 아니라 심하면 신장 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시금치의 철분이 토마토의 라이코펜 흡수를 방해하는 작용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토마토가 슈퍼푸드로 손꼽히는 이유가 바로 라이코펜 성분 때문인데요. 라이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몸속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주고 암을 예방하는 놀라운 성분입니다. 또한 라이코펜은 폐암, 전립선암, 유방암과 결장암 등의 다양한 암 예방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하며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고 동맥경화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탁월합니다. 오하이오주 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토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이 기적의 성분인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50%나 감소된다고 하니 토마토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를 드실 때 숙성되지 않은 초록색 토마토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성되지 않은 덜 익은 토마토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솔라닌은 식물이 해충이나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 자연 방어 물질인데 감자의 싹에 많이 들어있는 독성 물질입니다. 이 솔라닌을 섭취하게 되면 복통, 구토, 현기증, 두통, 심하면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마토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간혹 설탕을 첨가해 드시게 되는데요. 설탕만은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탕은 토마토의 영양 성분을 파괴하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드신 토마토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 비타민 B가 사용되는데요. 비타민 B는 피로를 감소시키고 뇌의 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아주 중요한 영양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비타민 B가 설탕 때문에 체내 흡수율이 감소하게 되고 설탕으로 인해 혈당이 상승하며 혈관 내 염증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억력의 중추인 해마를 위축시켜 혈관성 치매 위험을 높이고 고혈당성 당뇨를 넘어 정말 과도하게 장기간 드시게 되면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토마토의 항산화 효과를 전혀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혹시 토마토 케첩 많이 사용하시나요? 달콤살콤한 맛이 좋아 계란 후라이에 뿌려 먹기에도 좋고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는 토마토 케첩도 우리 몸에 독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케첩 한 스푼에 설탕이 약 4g 정도 들어있는데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초콜릿에 들어있는 설탕보다 많은 양입니다. 이뿐 아니라 케첩의 영양 성분을 살펴보면 상과당, 소금, 합성 착색료, 향신료 등 수많은 감미료와 식품 첨가물이 들어있습니다. 케첩이 토마토를 원료로 만들어져 건강한 재료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케첩 속 토마토는 첨가물들에 의해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어 있고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하는 성분들이 가득하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토마토는 비타민,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무기질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영양 성분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함께 드시게 되면 거의 완벽한 영양 성분을 우리 몸에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추천드리는 것은 고기인데요. 50대 이후 나이가 들수록 꼭 고기를 챙겨 드셔야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세포와 근육의 주재료로서 만약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잇몸도 약해져 치아가 빠지기도 하고 머리카락도 점점 얇아져 탈모가 오기도 하며 면역세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콩과 두부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지만 식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나 양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체내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조금이라도 챙겨 드셔야 합니다. 또한 단백질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진 세로토닌의 원료로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 속 풍부한 비타민 B1은 뇌 기능을 활성화해 치매를 예방해 줍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섭취할 때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몸은 약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는데 육류는 산성식품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때 토마토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인 육류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이 변비를 예방해 위장 건강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는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익혀 드시는 것인데요. 토마토를 익혀 드시게 되면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88도의 온도로 2분간 조리를 하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6% 상승하고 15분간 조리하면 17%, 30분간 조리하여 섭취하면 35%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토마토에 열을 가하게 되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쉽게 용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익히게 되면 토마토의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을까 염려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채소와는 달리 토마토의 비타민 A, 비타민 C는 가열을 할 때 오히려 19%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익혀 드실 때 한 가지 더 알고 드시면 좋은데요. 그것은 바로 기름에 조리를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 영양 성분으로 기름에 조리하게 되면 체내 흡수율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됩니다. 토마토 요리를 드실 때 오메가3의 함량이 높은 올리브유와 함께 드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올리브유 속 불포화 지방산인 올레산은
우리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산화를 막아주고 혈관과 신장을 보호해주고 몸에 이로운 HDL 콜레스테롤의 효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올리브유의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어 최고의 항암 음식이 된답니다. 들기름도 참 좋은데요. 들기름으로 조리하실 때는 주의할 점이 오랫동안 가열하게 되면 산패되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토마토를 볶을 때 마지막에 넣거나 다 볶은 후에 들기름을 곁들여 드시길 바랍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껍질의 함량이 과육보다 5배가 높기 때문에 토마토의 껍질까지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중량이라면 일반 토마토보다는 방울토마토가 더욱 좋은데요. 그 이유가 바로 껍질 때문이죠. 같은 중량일 때 일반 토마토보다 방울토마토의 껍질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이때 당근과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있다면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 있습니다. 당근의 특성도 토마토와 비슷한데요. 익혀서 드실 때 영양성분 흡수율이 올라가고 베타카로틴 역시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당근과 토마토를 아침 공복에 먹을 때 최고의 항암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토마토 당근 주스를 만들어 드시면 공복에도 부담 없이 정말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토마토와 당근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 올리브유에 살짝 익혀서 믹서기에 넣고 물 한 컵 정도 넣고 갈아서 드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소금을 약간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만든 당근 토마토 주스는 암 예방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며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토마토는 소금과 잘 어울리는데요. 토마토에는 콜라겐 생성에 필수적이고 암과 싸워주는 비타민C가 매우 풍부한데 소금과 함께 드시면 비타민C와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토마토의 비타민C는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면 쉽게 산화된다는 것인데요. 이때 토마토를 자른 단면에 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토마토에 얇은 막을 씌워줘 비타민C의 산화를 억제해 줄 수 있습니다. 소금이 걱정이시겠지만 토마토에는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을 줄여주는 칼륨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주어 오히려 세포와 에너지의 대사가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식품으로는 계란을 빼놓을 수 없죠. 완전식품의 대표주자 계란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부족한데 이를 토마토가 보충해주며 토마토에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보충해주어 함께 섭취할 때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도 계란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높아지며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도 높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토마토와 계란은 함께 볶아서 드시면 되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을 풀어 달궈진 팬에 넣고 스크램블을 만들어 줍니다. 만든 스크램블은 접시에 옮겨 놓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다진 파를 볶아 파기름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자른 토마토를 넣고 잘 볶아주다가 마무리될 때 접시에 옮겨놨던 스크램블을 넣고 조금 더 볶아주면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취향에 따라 간장이나 굴소스 같은 조미료를 기호에 따라 살짝 첨가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토마토 계란 볶음은 아침 공복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영양 성분과 계란의 포만감으로 다이어트에도 정말 좋은 음식이 됩니다. 브로콜리도 참 좋은데요. 브로콜리는 토마토와 함께 세계 10대 슈퍼푸드에 들어가는 채소입니다. 토마토가 전립선암에 좋다고 했는데 브로콜리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 효과는 더욱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토마토의 영양 성분 흡수율을 높여주며 혈압을 조절해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 아보카도라는 과일 알고 계시죠? 아보카도 또한 토마토와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인데요. 아보카도에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여 토마토의 라이코펜 성분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를 발휘합니다.